사실 기업세제를 주로 다루는 저희 세무사님들한테는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영철 세무사님께서 난해한 금융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은 중과하고 근로소득은 이제 과세표준이 양성화됐다는 그런 취지로 저율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이번 발제문에서 그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연고를 명쾌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병욱 교수님께서 발표 논문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영철 세무사님께서 해주신 이제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주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행 금융세제 문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개선을 위한 이제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갖다가 제시해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양도소득 대신에 뭐 투자소득이나 자본이득의 소득공을 창설해가지고 뭐 투자 손실이 세법상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발표 주장이 돼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세상 개선 방안으로 이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구체적인 대안들이 뭐 이번에 정부의 이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지만은 또 이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사항들을 갖다가 또 제시해 주신 점이 이제 뭐 정책적이고 실무적인 공헌점이 이제 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뭐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또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완 사항을 갖다가 제가 생각해본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이제 사실은 완전한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이제 금융소득을 갖다가 그 외에 이제 뭐 적극적인 소득이랑 구분되는 이제 이원적 소득 세제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뭐 이원적 소득 세제 방식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약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제 보유 단계 소득은 이제 거기서 제외를 하고 있는 사실은 뭐 미국식의 이제 자본이득 세제에 좀 더 가까운 이제 모습이 되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장기적인 이제 가장 바람직한 과세 방식 이원적 소득 세제라고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뒷받침하는 이제 논리적인 근거들을 쭉 제시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정부에서 제시한 방식에서 이제 과세가 머무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원적 소득 세제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뭐 논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뭐 이게 어쨌든 장기적인 이제 논의를 위해 가지고는 요 이제 뭐 하나하나 제시하는 근거들이 이제 좀 논리적인 이제 뭐 탄탄함이라든지 좀 완결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제시하신 내용에서는 첫 번째 뭐 이중과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이원적 소득 세제가 이중과세 관련한 이제 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안하면 이제 뭐 이원적 소득 세제를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현재와 장래의 이제 소비에 관한 이제 요 이제 개인의 최적 의사결정에 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축에 대해 가지고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 세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뭐 소득 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과세 방식들 뭐 재산 과세라든지 이제 뭐 그 소비 과세라든지 또 이제 뭐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라든지 그런 소득 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부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 다 이제 이중과세 측면들이 조금씩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중과세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약간 좀 불확정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런 논리적인 이제 뭐 취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이제 조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령화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이용과세가 이제 뭐 바람직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뭐 고령화에 대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런 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노령층에 대한 이제 각종 이제 조세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또 다른 또 뭐 과세를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근거로 제시하기는 조금 더 뭐 어쨌든 뭐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국가 위험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도 뭐 금융 부분이 이제 직접 금융이랑 간접 금융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직접 금융 간접 금융에 대한 이제 그런 위험 부담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원적 과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금융 부분이 이렇게 그냥 일도 양단식으로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직접 금융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이제 그런 뭐 재정을 통해 부담을 더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적 공평의 측면에서도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세수 정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이제 뭐 사례를 갖다가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근데 수익적 공평성이라는 게 그냥 그 기본적인 정의가 이제 어쨌든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세금 부담이 더 많으면 어쨌든 그게 개선된다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그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제 그 금융소득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충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세금 부담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돼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분석도 이제 조금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충분한 이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에서 뭐 그 기본적인 이제 뭐 정보 안에 대해 가지고 세무사님 의견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또 추가적인 제안 같은 거 되셨는데요. 뭐 거기 대가 저도 이제 뭐 하나씩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이제 뭐 금융투자 손익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손익통산이지 않습니까? 손익통산 관련해 가지고 이 통산하고 나는 이제 손익을 갖다가 두 개로 이제 나눠 가지고 국내 상장 주식이랑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 이익이랑 그다음 두 번째 기타 금융투자 소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기본 공격을 갖다가 차등적으로 적용했습니다. 5천만 원이랑 250만 원을 적용했는데 저는 이게 뭐 한번 차분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 각각이 돼가지고 이제 뭐 두 가지 소득이 뭐 충분히 얼마든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물론 둘 다 이제 충분히 큰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두 개 합쳐가지고 5,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이 되겠지만은 근데 이게 한쪽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고 한쪽은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총액으로는 이제 5,250만 원을 갖다 촉구하는 경우에 그때 여기 돼가지고 기본 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돼가지고 그대로 5,250만 원을 적용할지 안 그러면 이제 한쪽은 또 이제 그 기준 금액이 미달하니까 그 기준 금액에까지만 이제 기본 공제를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논리적인 지지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뭐 그 한도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사실은 이게 금융투자 소득을 다시 또 이제 별개의 그룹으로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정부의 시행 시작은 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뭐 국외 이주 이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국외 이주를 하는 이제 국외 전출자에 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대주주인 경우에 이제 뭐 국외 전출세, 출국세를 갖다가 과세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국가 간 교류 같은 게 확대가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이제 과세가 확대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금융세제 개편돼 가지고 이제 주식 양도 차익이 다른 금융소득이랑 투자소득이랑 이제 함께 이제 합쳐져 가지고 분류과세될 경우에는 뭐 결국은 이제 국외 전출세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이제 조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이제 조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가지고 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말 기준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금융자산 보유액이 1억 엔 이상의 거주자를 갖다가 납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소득의 원본이 되는 이제 그런 금융투자 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기준액 이상인 경우를 갖다가 납세 의무자로 정할지 아니면 이제 뭐 같은 이제 주국세 제도를 갖다 시행하는 나라들 경우에도 저런 호주라든지 뭐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포괄적으로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뭐 사업용 자산이라든지 뭐 비동성 자산 같은 걸 제외한 일체의 자산에 대해 가지고 그걸 대상 자산을 내 가지고 이제 뭐 납세 의무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지 내 가지고 물론 약간 좀 직접적인 이제 뭐 관련된 주제는 아니고 약간 좀 구체적인 주제긴 하지만은 뭐 전체적인 조제 체계의 측면에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원금 손실 가능성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뭐 투자성이라 그러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투자 소득을 갖다가 이제 뭐 금융투자 소득을 판단할 것이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발표하신 내용처럼 이제 또 세법에서 별개의 개념으로 이제 규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세무사님께서는 이제 저승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금 손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저승보험에 이제 뭐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이제 뭐 차익과 함께 이제 포함을 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승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특히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 중도에 해지하는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그런 중도 상환 수주라든지 또 이제 뭐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비랑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이제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게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이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제 금융투자 소득으로 보는 게 바람직한지 뭐 저축보험을 또 말씀하셨처럼 아까 이제 또 보장성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까지 이제 엄밀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제 판단했을 경우에 그런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의 개념을 갖다가
뭐 좀 더 이제 엄밀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수용보험 같은 경우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뭐 보유기한 10년 이상의 보험 차익이 돼가지고 지금 이자 소득이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이 조건이 이제 이 비과세 조건이 사실은 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이제 굉장히 뭐 핵심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러다 금투자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비과세 규정을 계속 적용하기가 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별도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이제 투자신탁처럼 이제 반투명제 지급을 하자는 건데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부투명제 지급을 하자는 이제 취지에 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또 이게 저수용보험 가입이 이제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보험업계의 반발 같은 게 또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다른 이제 반대급부를 통해 가지고 조세 지원을 이루어지는 게 이제 뭐 그런 것을 갖다가 검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상과 연계된 해지 거래나 차익 거래로 통한 이익도 이제 역시나 포함을 시키자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 해당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엔화사업 예금 거래이익 같은 게 될 것인데 엔화사업 거래이익 예금 거래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위험 부담 없이 그냥 장래 확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제 뭐 판례에서는 이게 뭐 비과세가 맞다 그랬지만 사실 실제는 뭐 거의 뭐 이자 소득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원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투자성의 개념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금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네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역시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비 방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자전거래 같은 경우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뭐 과세당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미국 이제 워시젤 같은 규정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별도의 세법 규정이라든지 뭐 실질과세 원칙이 강화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랬을 경우에 또 이제 다른 또 구체적인 과세상 문제점들, 과세상 쟁점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연동할 대주주 판정이라든지 이제 뭐 배당 소득의 기속자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또 판단이 또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이제 뭐 이혼 과세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까지도 그게 금수저 소득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뭐 세무사님 주장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약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근데 뭐 발표하신 내용처럼 이제 최대 42% 세율이 적용되는 이제 금수저 종합과세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뭐 최대 세율이 25%까지 적용 안 되니까 당연히 또 이제 뭐 이게 뭐 부유층에 대한 감세 논란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뭐 그런 점을 갖다가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이제 뭐 완전한 이혼 소득 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유럽과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단일 세율로 뭐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일 세율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사실은 또 뭐 누진 과세 필요성 같은 거 감안해가지고 다단계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가지고 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적격 집합수교라든지 그런 이제 뭐 사모펀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뭐 토론문에는 이제 뭐 약간 좀 그 정확하게 내용을 갖다가 약간 숙지를 못 해가지고 내용을 적긴 했는데요. 뭐 세무사님 마지막에 발표하신 거 들으니까 이제 뭐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과세할지 내 가지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고요. 자 이상으로 제가 뭐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발표하신 이제 논문이 이런 이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갖다가 뭐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욱 이제 뭐 발전된 연구, 개선된 연구가 되실 것을 갖다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전병 교수님께서 발제문에 대해서 총평과 보충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수정 박사님께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발제문 잘 들었고요. 먼저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그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 및 분석을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은 일단 접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개선 방안까지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이 금융세제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신 박사님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정부 법에 반영이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세제의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을 살펴보았고 혼합 금융 투자 상품을 투명체와 불투명체, 반투명체의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혼합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모색으로 이원적인 소득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2020년 세법 개정안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연기금에 운용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라든지 현선물 차익거래, ELW, ETF 이런 개별 상품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본 이 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주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법인과 같이 개인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은 이미 전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개인은 이에 대한 소득이 세법상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를 하지 않고 일부 금융소득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세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수년간 논의를 해왔는데 이런 논의 과정 끝에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의 태동과 이에 대한 금융소득의 선진화 방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국세무포럼에서 대략적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면 향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측면과 금융세제 선진화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융세제는 세제 중립성과 형평성, 단순성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세제 중립성과 단순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데요.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또한 최근에 신종 금융 상품 등의 출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변화된 금융 환경에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 세제는 금융 투자의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고 봅니다. 과거 금융 세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비로소 2020년 6월 25일에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비과세되는 금융 소득의 축소뿐만 아니라 동일 금융의 유사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하고요. 또 그 이외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범위를 2018년 4월에는 15억 원에서 2020년에 4월에 10억, 2021년 4월에는 3억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세제 중립성 및 단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걸로 봅니다. 특히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포괄적인 과세로 전환하고 하고 있는데요.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이런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책이 합리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투명체, 반투명체, 불투명체에 대한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OECD에서 제공한 용어라고 일단 말씀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만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도관 이론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에 대한 언급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투명체와 반투명체, 불투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좀 더 있어야만이 대안 제시로 내세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 대해서 가장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정부의 손익통산에 따른 세수의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이제 손익의 통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의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익 통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세수의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증권거래세 부과는 양도차익 과세에 비해서 세수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식의 거래액에 대하여 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매년 5조의 증권거래세 정도가 세수가 징수되면서 안정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금융투자 소득으로 인한 양도차익 통산을 통해서 과세를 할 경우에는 개인의 손실 부분이 좀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세수 추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움으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투자자 전체적으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손실 발생 부분까지 손익 통산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세수가 좀 더 현재처럼 거치는 부분이 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히려 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수 징수보다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세수 추계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다운사이드 측면에서 과세 방안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손실 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개인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로 인해서 총 2조 4천억의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매도에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주식을 빌려서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다시 되갚는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 빌린 주식을 처분하는 매도 거래, 또한 빌린 주식을 다시 갚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 거래, 또 빌린 주식에 반환을 하는 반환 거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거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매도 투자자는 이중 매수 반환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매도 투자 시에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매도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데 공매도 과정 중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또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에 대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산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로 보는 풋골 페리티 거래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 주식을 하나를 갖고 풋옵션 하나를 매수하고 콜옵션 하나를 매도하면 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요.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합성 선물 옵션을 합성하다 보면 이득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통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 전산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좀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금융투자를 줄이는 것이 검토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과세 범위가 협소하고 기준 금액 전후에 세금 부담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절세 노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납세 협력 비용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산화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들이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말정산할 때 연금소득이라든지 다른 이자 금융소득에 대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산과 국내 투자자산의 손익통산, 또한 현물과 선물의 손익통산, 파생상품과 옵션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의 손익통산이 필요한데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의 시스템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신종 금융 상품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이원적 소득세제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통산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을 했는지 그런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 이후에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원적 소득세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원적 소득세제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덴마크가 1987년에 시행을 하였고요.
스웨덴은 1991년, 노르웨이는 1992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소득세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1980년대에 이러한 국가들이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한계세로 인해서 국내 투자를 하는 것보다 국외로 그런 투자를 이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1980년대의 중반에 노르웨이의 최고 한계세율은 66%에 달했고요. 스웨덴의 경우는 이제 87%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자본 투자로 인한 이자 비용을 일반 소득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제를 받아 일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세무 절세 계획이 빈번하게 시도되었고 자본 투자로 인한 일반 소득 과세 기반의 잠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반 소득과 자본 소득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나라들은 이제 실업률이 매우 높았고 또 경제 활성화가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그 현재 상황도 이러한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인지 좀 더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검토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이게 금융투자 소득을 새롭게 창설을 했는데요. 채찍이 있다면 또한 그 당권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부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적으로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금융 상품을 이제 장기 보유에 따라서 세제 지원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단기 투자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양도 차익이 일정액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로 적용받는 다단계 누징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결국 금융시장에서 단기 투자를 조성하는 그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매입 후 1년 내에 매각하면 단기 자본 이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반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소득세율하고 동일하게 10%에서 39.6%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매입 후 1년 이상 장기로 보유를 하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자본이득을 이제 장기 단기로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더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더 부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영국도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지만 주식 양도 차익 같은 자본이득은 이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을 때에 대한 이제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양립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인 보유 단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과세로 이원화시켜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과세의 통합에 대한 통합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 이원적 소득과세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제자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유단기 이제 배당소득의 금융소득 단기 과세의 그 관점이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을 거로 보는데요. 독일에서는 종합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환급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자본 손실은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손실 상계가 가능하고요. 이월공제도 가능한데요. 증권 양도 손실을 증권 양도 차익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과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일반 이원적 소득 과세를 적용하다 보면
일반 근로소득 같은 것, 근로소득과 금융과 관련된 소득을 이원화시킨다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인의 손실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나마 이자 배당에서 징수되는 그 세수까지도 다 금융투자 소득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도 다 세수가 좀 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분리해서 이원화하는 금융세제를 도입해서 현행 이중과세의 논증에서 벗어나고 국제 금융자본의 이동을 방지하며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세제를 도입하자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원적 소득과세를 도입함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과 수질적 공평성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지, 또한 세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발제자님의 좀 견해를 좀 더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포럼을 통해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의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고요. 또한 금융투자세제 도입과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세제 전반을 다루면서도 명쾌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박사님의 그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세무사님께서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가 저희 세무사님들한테는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저희 업무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럼 없으시면은 발표자께서 있으신가요? 예. 황 박사님 발표해 주시죠.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지난 8월 31일 날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이원적 세제로는 가지 않고 그대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경우에도 그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세무사에서도 그 입법 예고안에 대한 문제점 이왕이면 개선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선 아까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2월 결성 공제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5년 동안만 하겠다. 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일임해서 여차지으면 그 금액을 줄이려고, 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같이 2천만 원으로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아예 법에 명시를 해달라 최소한. 그리고 아까 단기에 따라서 오히려 5천만 원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인 경우에는 뭐 20% 안돈에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예정신고도 제도도 도입했는데 예정신고가 아니라 뭐 미국, 일본, 호주나 이런데 미국은 4월 15일까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호주는 10월 31일, 일본은 3월 10일까지 한 번만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정신고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 납세자한테 다 부담을 안기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서 몇 가지 했는데 안 받아주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서 우선 발제자께서 이원적 과세제도로 가자고 했는데 이건 금융소득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건물 경우에는 아까 보유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은 이제 그 투자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맹점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하는 것으로만 지금 조심스럽게 도입했고, 나중에 조금 봐가지고 이게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 김수성 박사님 이게 이원적 아까 스웨덴이나 그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지금도 이원적 과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87%뭐 이렇게 했지만 93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지금 종합소득세율이 45% 나중에 50%로 다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원래 인구도 적기도 하지만 법인들이 법인세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안 내니까 전부 배당하거나 임금으로 줘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세수가 소득세에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가,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하실 회원님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그럼 그 발표자께서 그 토론자의 질의사항 답변과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그 토론문을 보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읽어주시고 지적사항을 이렇게 주셔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원세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논거에 대해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원적 소득세에 대해서 그다지 찬성을 하는 그런, 그래서 찬성을 해야 일단 논거가 나오는데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이원서적인 논거로 든 것들 중에서도 보면 논문들이 한 몇 편 있는데 대체적으로 PPT 형식으로 발표한 것들이 많고요. 논문으로 나온 거는 매우 극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는 논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이제 그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로 보여집니다. 질문에 대해서 소득 공제 각각 그러니까 주식과 주식형 펀드 요거 각각, 그 나머지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250만 원 공제하는 그런 거로 보여주고요. 그게 전출세 문제는 저 또 새롭게 한번 논문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저축성 보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하는 거는 과세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과세가 되는 걸 전제로 합산을 한다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을 이렇게 의견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이겠죠. 당연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세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으로 포섭한다면 그건 가능한데, 그 전제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치거래나 차익거래도 이제 논란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참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금투협에서는 아마 이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거 아마 이거 그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계속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와시세일 규정은 아마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을 거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세법이 그 소위 실현주의 과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한 과세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시장성 있는 이런 자산은 사실 발생주의 과세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은 뭐 조세비 방지 규정도 없어도 되는데, 근데 외국의 입법률을 보면 진짜 뭐 그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발생주의하고 나머지는 다 실현주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비 방지 규정들이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발생주의 상장 주식에서 발생주의 한다 그러면 아마 반론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입법률처럼 조세비 방지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이원적 소득에 가면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원적 소득을 구현하는 나라는 없고요. 일본도 그런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이거는 투자 소득이니까요. 투자 소득이 아니라 그 지배 목적으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즉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종합합산 누진세율로 이렇게 가는 게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포트폴리오 인베스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러면 대주주는 어느 선으로 가느냐. 그것도 나중에 또 입법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수선 박사님 말씀하신 거 뭐 감사히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투명체, 반투명체, 불투명체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 갖고서 한번 논쟁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복잡한 것들을 하나의 용어로 다 통일해서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컨듀치라고 하면은 도관 이르면 신탁과세만 적용되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변액보험이라든가 뭐 파생결합증권도 전부 다 사실 바이퍼케이션이니 하면서 이걸 원천에 따라 구분하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다 이것도 다 투명체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개념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 양해를 구하고 뭐 공매도 과세라든가 뭐 세수는 사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하시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대단한 게 이 세수 문제 물론 이제 아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금융업이라는 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소득이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마 통 크게 이번에 이렇게 자본이득화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수에 대해서 역시 그래서 그 세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과세청이 기재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참 잘하고 멋있다, 이렇게 잘한다, 저는 이렇게 미소를 금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평과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원소득세제, 그래서 장기투자 이거 당연히 외국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지될 거냐?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원적 소득이 들어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배당 소득은 투자 소득이 아닌 지배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대주주이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원적에서 제외하는 배제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화시킬 수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뭐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논의는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으로서 아까 전에 또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스웨덴 말씀하셨는데 스웨덴의 분을 예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작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원적 소득에 대해서 그 율촌인가에 거기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원적 소득 이거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원적 소득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도 문제가 많고요. 연구할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 양도소득도 이원소득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유럽 쪽은,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의 그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규모에 맞춰서 이 부동산 소득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포섭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소득만 이원적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교수님, 박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그 회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